문학작품 읽기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 책 중에서 비교적 짧은 글에 속하기 때문에 한 권을 읽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지 않지만 한 사람의 이반 일리치라는 한 사람 작품의 주인공이 죽음까지 이렇게 건드리기 때문에 짧지만 한 사람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리뷰해서 시사점을 얻기에는 좋은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장부터 사실 톨스토이는 이반 일리치라는 그 작품 속의 주인공을 죽음으로 몹니다. 첫째 페이지에 바로 이반 일리치가 죽었다라는 보고장을 소개합니다. 법관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법원의 법관들께서 이게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회의장에 이제 그 보고장이 날라 들어온 겁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죠. 한 사람이 죽었다. 참 인상 깊었던 것은 첫 페이지가 아주 강렬했던 것인데 일리치라는 판사가 죽었다는 그 보고장을 보고 거기에 참석해 있었던 법관회의에 참석해 있는 법관들의 어떤 그 생각은 첫 번째가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과연 이반 일리치의 자리에는 누가 후임자로 올 것인가가 그네들의 어떤 그 1차적인 관심이었고 1차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직이나 어떤 조직에 근무하다 보면 어떤 조직의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사고나 고리되어서 이제 자리를 비우게 될 때는 과연 누가 올 것인가? 왜냐하면 그 자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 내에 있는 조직인들의 어떤 역할 내지는 기능 또는 어떤 그 관계가 관계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 사회적인 그 교환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자연적으로 드는 생각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생각했던 것이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숨쉬고 있던 이반 일리치 동료 판사가 죽었는데 나는 지구상에 살아있구나 하는 안도감이었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나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죽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들고 그 세 번째 그제서야 이제 오늘 이반 일리치라는 한 사람이 인간이 이 지구의 여행을 마치고 그래서 명복을 빌어줘야 되겠다. 저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자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사람의 어떤 그 조물을 인생을 마친 뼈를 찍는 죽음 앞에서 우리 동료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그 생각이나 느낌은 상당히 좀 다르다는 부분이 있죠. 그것을 톨스토이는 정확하게 꿰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마다 1장 첫 페이지를 읽을 때마다 상당히 작가의 어떤 그 통찰력에 감탄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어떤 공동체 법원 내의 어떤 그 조직 내의 사건이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환원되어서 소비되어 버린다 하는 것을 톨스토이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법관회의 중에서의 어떤 보고장에서의 침묵은 애도가 묻어나 있지 못한 애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죽었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았다. 그래서 죽음은 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다. 나와는 무관한 이벤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죽음에 대한 무지, 경험이 없죠. 무지, 경험이 없고 불확실성과 위험에 따르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죽음은 자기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데서는 죽음 얘기를 많이 하면 오히려 재미도 없어지죠. 장례장에서 명복을 비는 가운데서도
그네들의 관심과 생각은 따로 가 있다 하는 것들을 톨스토이는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검은 옷을 입고 애도의 표정을 짓지만 막스 베버의 관료제에서의 어떤 포멀리즘, 형식주의를 떠오르게 하는 부분인데요. 그 역할은 충실한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 조금 슬픈 표정을 짓고 명복을 빌면서 고인을 추모하는 그런 모습, 그 모양은 드러내지만 속마음은 오늘 마작에서 돈을 좀 따야 될 텐데 성운을 그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돈과 권력과 명예나 이런 어떤 일상적인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뿌리치지 못하는 거죠. 그 스테레오타이프, 그냥 자동적으로 프로그램화된 생각이 그냥 그렇게 미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맞춘 애도를 하려면 좀 더 형식에 기억해서 맞춰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유흥의 페르소나, 가면이죠, 가면. 그리고 사회화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례의식에 가게 되면, 장례식장을 가게 되면 그 식장에 맞는 예절과 기법을 우리는 그 연기를 하듯이 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장 이후에는 상당히 좀 다이나믹하게 인생이 전개됩니다. 이반 일리치의 삶은 어느 청춘보다도 절대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넘치고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입니다. 첫 구절이, 둘째 장의 첫 구절이 저를 또 이렇게 눈을 고정시키게 만드는데요. 이반 일리치의 삶은 아주 그 평범하고 단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끔찍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삶,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는 그 우리 조직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성공적인 삶,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단순했고 그 평범했기 때문에 오히려 끔찍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거 반전이죠. 심플하고 오디너리한데 테러블하다는 것은 이러한 심플하고 오디너리,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평범한 일상들이 오히려 그것이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은 끔찍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반 일리치도 판사가 되기 전까지 열심히 공부했겠죠. 그리고 판사가 되고 나서도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그래서 남들이 옳다고 하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결혼도 적당히 경제적인 것과 권력적인 배경이 있는 아내를 얻어서 가정도 꾸리고, 또한 그 법원 내에서도 승진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좋은 법원에 있는 자리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밤낮으로 일을 해서 그런 그 승승장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혼도 성공 삶의 하나의 어떤 그 액세서리로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혼 생활에서의 어떤 그 아내라는 존재의 인간적인 그 목적적인 존재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의 역할 게임을 하다 보니까 금방 실정을 느끼고, 오히려 조직 내에서의 어떤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승진과 페이, 돈이나 월급이나 이런 데서 보상받을 수 있는 데서도 매진하게 되고, 가정에 대해서는 좀 소홀해지고, 그런 삶을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게 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톨스토이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그 전기 전등을 가려고 이렇게 그 형광등이겠죠. 가려고 이렇게 의자를 놓고 하다가 그 거실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옆구리가 아프고, 그러면 사소한 그 이반 일리치는 사소한 통증을 느꼈는데 점점 이게 좀 바로 이렇게 그 순간적으로 지나가지 않고 좀 심화되는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는 애써 그 통증을 무시하려고 했지만 사라지지 않는 통증 앞에서는 오히려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또 엄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를 만나서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의사의 만남은, 의사는 권위적인 표현, 이게 권위적이다 하면은, 권위라고 하면은 authority라고 하는데요. author 하면 작가고, 그
작가가 가진 권위라는 것은 상당히 막스 베버에 의하면 권력이 정당성을 가질 때 권위가 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보다도 권위는 어떤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 권력을 수용하는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권위라는 말은 상당히 그 권력보다 더 가치 있고 존중받는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권위적이다 이러면은 적자가 들어가면 조금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판사인 이반 일리치도 사건을 엄청나게 사건이 한두 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판사분들도. 그리고 한 건마다 또 읽어야 되는 페이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금 기계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죠. 막스 베버가 말하는 관리적 내에서의 어떤 SOP, 스탠다드 오브 프로시저라고 하는데 업무 처리 절차나 규칙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절차와 규칙은 잘 지키죠. 왜냐하면 절차와 규칙을 지키지 않게 되면 징계도 먹게 되고 컴플레인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적 합리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판사의 어떤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의사도 어떤 처방전을 내리고 하는 어떤 절차적인 것들은 지켜가되 그 내용적인 판단, 이 병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병의 증상과 그 병에 대한 어떤 약품이랄까 시술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전문가로서의 어떤 재량 내지는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인간을 보고 대하기가 너무 힘들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5분에 한 대학병 같은 경우는 5분이나 10분에 한 환자를 상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하는데 뭐 이렇게 기본적인 결과치 해석하고 안내주는 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다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제가 외국에서 한번 병원에서 경험한 것은 1시간 늦게 이렇게 상담하는 의사를 보면서 제가 좀 재미났던 경험이 있는데 그건 또 다른 데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의 만남을 통해서 이반 일리치는 느낍니다. 이제 환자로서 느끼는 철저한 객체 내지는 소유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질병이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을 먹고 해도 낫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죠? 본래 질병이라는 것은 치유의 신은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카톨릭 병원에 가면은 제가 본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코로나 주사 맞으러 가서 본 적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좀 그렇게 겸손할 수가 있는데 전문가가 겸손하기는 쉽지 않죠. 그걸 대부분의 또 겸손하고 하다 보면 또 소송에도 휘말리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책임은 환자에게 미루는 경향이 많이 있죠. 약을 제대로 먹었느냐, 내가 처방해주면 다른 환자는 나았는데 똑같은 처방이 돼서 왜 당신 낫지 않느냐, 이런 어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약간의 어떤 불편한 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도 톨스토이가 짚어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죽는다. 그러면 나도 인간이다. 그러므로 나도 죽는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인 관계죠. 몽테스키가 말하는 법. 존재의 필연적인 관계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 인간 존재,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존재의 필연적인 관계가 아닌가, 피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보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할 텐데 대부분의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멀리하죠.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 좀 뭔가 좀 부정타는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도 상당히 철학적이고 의미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제목에 바로 적시하는 바람에 그렇게 일반인들한테 인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은 일반 일리치가 느끼는 고통은 약을 먹고 해도 쉽게 사그라들지가 않습니다. 밤낮으로 아프고 시시콜콜 아프고 틈만 나면 아프고 아픔이라는 것이 그냥 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삶이 고통으로 덮여지다 보니까 과거의 판사로서의 영광, 성공도 의미 없고 현재의 고통은 당연하고 이 고통이 내일 미래에도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가 없는 상태에서 고통으로 모든 시간을 덮어버리면서 좌절과 두려움에서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변인들은 위로의 말을 건네죠. 괜찮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곧 나을 거야. 뭐 의사 되게 유명하다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위로의 말을 해주는데 사실은 그런 위로의 말도 고통 속에서 헤엄치는 그 이반 일리치에게는 위로의 말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한편으로는 그 거짓된 말에 오히려 그 저항하고 불편하고 반항심이 생기는 상황으로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였습니다.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가족들도 병이 만성병이 되면서 이반 일리치가 누워 있고 병마에 힘들어하자 그 아내나 뭐 딸들도 아빠 때문에 뭐 밖에 모임도 제대로 나가지 못한다든지 나가서도 집중할 수 없다든지 하면서 처음에는 위로와 관심을 가지다가도 이제 가족들이 그 긴 병에 오래 모시기 힘들다는 것처럼 이반 일리치도 점점 이제 혼자 고립되고 외로워진 느낌에서 고통이 더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대지는 모습을 톨스토이는 그리고 있습니다. 이때 게라심이라는 그 당시 노예였는데 그 이반 일리치의 마음을 상당히 사랑으로 이끄는 전환점이 됩니다. 게라심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단순하다는 것이 나쁜 뜻이 아니라 진실했습니다.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숨기지 않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행동했으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적인 과정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아픈 환자를 위해서 다리를 만져준다든지 위로해주면서 따뜻한 손길을 준 것들이 정말 처음으로 이반 일리치는 고통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꼈고 거짓 없는 진실에서 위로를 받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게라심의 사랑은 이반 일리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존의 관념과 생각들을 전환시키는 주인과 대리인의 도치 현상 정도로 가져오는 아주 그 삶의 권원적인 도치 현상을 인식하게 합니다. 자신이 살았던 외부 환경, 역할, 기능, 사회적인 역할에 따른 삶들, 페르소 가면을 쓴 사회적 역할에 충실했던 삶들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삶의 기준을 외부 바깥 세상에 두고 사회에 둔다는 것은 오히려 진실된 사랑과 진실한 관계 자기의 속살을 내려다보고 성찰하는 관계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외부적인 성공과 체면, 형식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한 번의 어떤 의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저항하며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검은 자루라는 상징을 톨스토이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루의 입구는 평범하지만 내부에 들어가면 어둡고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진실의 깊이는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가 가졌던 성공과 외부의 삶을 끝까지 잡고 집착하고 정당화하면 할수록 거짓된 삶에 집착하게 되고 이에 저항할수록 진실과는 멀어져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마는 그러한 삶 전체의 상징적인 붕괴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통찰로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그의 삶은 옳지 않았다. 그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했다. 이제 삶은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향해 살아야 한다. 진실한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진실은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눈물이 이반 일리치의 살갗에 닿으면서 저 사람이 고통받고 있구나. 내가 아프고 내가 이렇게 괴롭고
내가 죽고 가는데 하는 나 중심에서 타자의 중심,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순간 오히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고통도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하는 그 개방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없어지며 죽음이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어둠, 공포, 두려움, 정해야 하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생겼던 것들인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면서 타인을 향한 사랑의 회복과 진실을 받아들이면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진실한 삶의 과정의 하나이고 죽음은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의 끝 부분이지만 그 죽음의 끝에는 회복과 평화가 있는 하나의 이벤트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읽고 여러 가지 질문사항과 그리고 톨스토이가 말하고자 하는 인생의 역설 부분들, 무용의 유용성 이런 부분들은 노장사상과도 연결되고 또 톨스토이는 이 구원과 그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구원과 회복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하이데크와는 조금 또 차원이 다른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또 그리는 어떤 그 불가적인 동양적인 측면의 생각과 서양적인 서구적인 그 정신들을 다 이렇게 아우르는 문학 속에서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질문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 죽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